이 상처들이 보이시나요? 이건 곡괭이에 찍혀서 생긴 거고, 이건 얼어붙은 석탄을 맨손으로 만져서 생긴 동상 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화상 흔적은 제가 8살 때 뜨거운 석탄을 옮기다가 생긴 겁니다. 저는 북한 정치 범수용소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40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시간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지옥에는 적어도 규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용소에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 있었죠. 저는 1983년 8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반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느 날 새벽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고 우리 가족은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사춘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춘년을 어떻게 버텼느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버틴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서 죽어갔고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증거는 이 몸뿐입니다. 이 상처들, 이 기억들이 전부입니다. 자, 그럼 1983년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이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높은 철조망,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 그리고 총을 든 경비병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인민의 적이다.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죄인의 자식들이다. 보위부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8살 아이였을 뿐이었으니까요. 수용소의 첫날 밤, 우리는 판잣집에 배정받았습니다. 아니, 판잣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틈이 있었고 바닥은 흙바닥이었으며 이불이라고는 찢어진 천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아, 여기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절대 반항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른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체 집결.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이었지만 맨발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전날 밤 만들어주신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시작됐습니다. 보위부원이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기침 한 번. 이 개새끼가 감히 점호 시간에. 보위부원이 달려가 노인을 발로 찼습니다. 노인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계속 맞았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숨도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것을요. 점호가 끝나고 작업 배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탄광으로, 아이들은 나무 줍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무 줍는 일이라는 표현은 너무 순진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을 헤매며 나뭇가지를 주워야 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옷이라고는 얇은 누더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손은 곧 얼어붙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니, 죽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물에 옥수수 가루 몇 숟가락을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돌멩이와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판잣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때는 이 생활이 40년이나 계속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수용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18살이 됐고 탄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나무를 줍던 일에 비하면 탄광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땅 밑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갱도는 좁았고 공기는 탁했으며 언제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갇히거나 깔렸습니다. 구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박철수라는 동무를 만났습니다. 박동무는 저보다 10살 많았고 수용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소련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었는데 숙청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갱도 깊숙한 곳에서 일하다가 박동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아, 너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용소 밖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 박동무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보위부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중국이 엄청나게 잘 산다더라.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자동차도 많고 건물도 높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북조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이고 바깥은 모두 지옥이라고. 특히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거짓말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보위부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박동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 근데 왜 굶어 죽었을까? 정말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하루에 풀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동생도 그때 죽었습니다.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그것도 우리 탓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같은 반동 분자들이 많아서 나라가 힘들다고. 하지만 박동무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형,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박동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영철아,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 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냐? 나도 내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그냥 누군가 적이 필요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30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박동무 말이 맞다면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이,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모두 다 이유 없는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순간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나가야 한다. 나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수용소를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요. 그리고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기까지 저는 또다시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3년 3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보위부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철, 앞으로 나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이 불리면 두 가지였습니다.
총살당하거나 독방에 가거나. 하지만 보위부원이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 오늘부로 석방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석방. 40년 만에.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은덕으로 일부 수용자들을 사면한다. 너도 그중 한 명이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용소가 너무 과밀해져서 오래된 수용자 중 일부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건강이 너무 나빠서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만.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폐가 망가져서 기침을 달고 살았고 영양실조로 뼈만 남았으며 48세인데 70세처럼 보였습니다. 당국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저 인간은 몇 달 안에 죽는다고. 그날 오후 저는 수용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철조망 밖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회령시 외곽의 한 마을에 격리됐습니다. 감시원이 상주했고 여행 허가 없이는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배급은 최소한만 주어졌습니다. 결국 조금 큰 수용소일 뿐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죽으나 수용소에서 죽으나 똑같다는 것을요. 어느 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산 물건들을 봤습니다. 과자, 옷, 전자제품들. 밀수꾼들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인생관이 바뀐다우. 저는 그 USB를 샀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주고. 그날 밤 오래된 노트텔북한식 휴대용 DVD 플레이어를 빌려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중국 사람들은 큰 집에 살았고 음식이 넘쳐났으며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박동무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다가 죽고 싶다.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국경에는 보위부와 군인들이 있었고 지뢰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도 중국에서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다시 수용소입니다. 아니, 이번엔 총살입니다. 저는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밀수꾼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밀고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한 노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 탈북하려고. 저는 부인하려다가 노인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대신 내 말대로만 해. 노인은 30년 전 자신의 아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 갔지만 누군가는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상세한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여기가 경비가 약한 지점이야. 초저녁에는 교대 시간이라 잠깐 빈틈이 생긴다. 그때 건너야 해. 그리고 이 집으로 가. 조선족 교포가 사는데 돈을 주면 숨겨줄 거야. 저는 준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중국 돈을 마련했습니다. 옷도 검은색으로 구했습니다. 밤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 달 동안 강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병들의 동선, 교대 시간, 강의 깊이. 그리고 2023년 6월 15일 밤, 저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산 지옥을 떠나 자유를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